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을 맞은 최영수라고 해요.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지 벌써 5해가 흘렀는데 그동안 막내딸 민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큰아들 대수는 벌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우리 민지는 35살이 되도록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연애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며칠 전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따라 허리가 유난히 아파서 마당에서 상추에 물을 주고 있는데 현관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더군요. 목소리만 들어도 평소와 달랐어요. 한 톤 높고 들뜬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제가 급히 손을 털고 현관으로 나가니 민지가 평소와 다르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 있더군요. 볼이 발그스름하고 눈빛도 반짝거리는 게 분명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어요. 민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자며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민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결혼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귀를 의심할 정도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 야근 때문에 힘들다고 투덜거리던 아이가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민지는 현우라는 남자를 만났다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업을 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말 잘 대해준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편으론 기뻤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민지가 언제부터 누군가를 만났다는 건지, 왜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었던 건지 궁금했거든요. 물어보니 한 2달 정도 만났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소개팅 정도로 생각했는데 만날수록 좋아졌다면서 확실해진 다음에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2달이라니요? 제가 매일 같이 보는 딸인데 어떻게 눈치를 못 챘을까 싶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지가 꺼낸 다음 말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현우라는 남자도 사업 때문에 당장 큰 돈을 빼기 어렵다면서 민지가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전세금으로 2억 원, 결혼 준비와 신혼여행까지 하면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2억 5천만 원이라니 보통 금액이 아니잖아요.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한 편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거액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민지가 아내가 남겨준 땅을 팔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그 땅은 제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유산이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늙어서 작은 집이라도 짓고 살자고 했던 그 땅을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는 현우가 무역업을 한다며 명품 브랜드를 수입하는 일을 한다고 자랑했어요.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면서 외제차도 타고 옷도 항상 깔끔하게 입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죠.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를 집에 데려와서 직접 만나보자고 했어요. 민지는 다음 주말에 데려오겠다며 신이 나서 상견례 계획까지 말하더군요. 그날 밤 제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 결혼이 우리 민지에게 정말 좋은 일일까 하고요. 아버지로서의 직감이 자꾸만 불안하다고 속삭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첫째 아들 대수가 출근길에 잠깐 들렀어요. 민지 결혼 소식을 전하니 대수의 반응도 제와 비슷했죠. 너무 갑작스럽다며 놀라더군요. 더군다나 결혼 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요즘 시대의 여자 쪽에서 그런 거액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해 하더라고요. 소희 며느리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요즘 남자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여자 쪽에 돈을 요구하느냐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 비용을 서로 분담하는 게 일반적인데 처음부터 여자 쪽에서 모든 걸 준비하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대수는 일단 그 남자를 직접 만나보고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조언했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알아보는 게 좋겠다 싶었죠. 그날 오후 민지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현우가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오겠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다음 주에는 상견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기뻐했어요. 민지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덩달아 두근거렸어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정말 우리 민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궁금증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아버지로서의 걱정이 계속 엇갈리더군요. 하지만 이제 곧 직접 만나보게 될 테니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분명해지겠죠. 그날 밤 제가 아내 영정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과연 제가 잘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영정 앞 촛불이 흔들렸는데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졌죠.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현우라는 남자를 만나볼 날이 왔어요. 민지는 며칠 전부터 들떠서 이것저것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죠. 집안을 이리저리 치우고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 결혼에 마음을 다 걸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토요일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민지가 후다닥 달려나가더니 곧 한 남자와 함께 거실로 들어왔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번듯했는데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더군요. 겉보기엔 정말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현우는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민지를 정말 사랑한다며 잘 부탁드린다고 하더군요. 말씨도 부드럽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투가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민지가 준비한 차와 과일을 내오며 자랑스럽게 현우를 소개했어요. 현우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유럽에서 명품 브랜드를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사업이 잘 되어서 올해 매출이 몇십억 원이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구체적인 얘기를 물어보면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어떤 브랜드를 취급하느냐고 물으니 기밀사항이라며 웃어넘기더군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 여러 곳에 있다며 대충 얼버무렸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민지가 워낙 좋아하는 모습이라 일단은 넘어갔어요. 현우는 민지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았다면서 첫눈에 민지에게 반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좋은 여자를 놓칠 수 없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면서 민지 손을 잡았어요. 민지는 얼굴이 빨개져서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현우가 슬쩍 결혼 자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신도 사업 확장을 위해 당분간 큰 돈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지 쪽에서 준비해주면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하더군요. 말은 정중했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2억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하니 현우는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만 몇억 원을 벌었다며 통장 잔고를 살짝 보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돈들이 모두 사업에 묶여 있어서 당장 쓸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어요. 민지는
현우의 말을 하나하나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35살까지 좋은 사람을 못 만났던 터라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나 봐요. 현우가 하는 말이면 모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나서 현우가 상견례 날짜를 정하자고 제안했어요. 빠를수록 좋겠다면서 다음 주말은 어떠냐고 하더군요. 민지도 찬성했고 저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동의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가 돌아간 후 민지는 정말 기뻐했어요. 어떠셨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시죠? 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제가 애매하게 그래, 괜찮은 것 같더라고 대답하니 민지는 더욱 신이 났어요. 벌써부터 결혼식 계획을 세우며 들뜬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현우의 말과 행동에서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많이 보였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포장된 모습이랄까요? 진짜 성공한 사업가라면 굳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 대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우를 만난 얘기를 했어요. 대수도 뭔가 이상하다며 걱정했어요. 특히 결혼 자금을 여자 쪽에서 모두 부담하라는 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아직은 확실한 근거가 없었어요. 며칠 후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장소는 시내 유명한 한정식 집으로 정했어요. 현우 쪽에서 예약하겠다고 했는데 민지가 우리 쪽에서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뭔가 이상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상견례 당일 저와 대수, 소의 며느리가 함께 식당에 갔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현우 일행이 나타났어요. 현우와 함께 온 여자분이 그의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현우 어머니를 보는 순간부터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잔뜩 걸치고 있었거든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몸짓 하나하나가 과장되어 보였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 모습이랄까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현우 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현우가 정말 좋은 아이라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사업 수완도 뛰어나다면서 속사포처럼 말하더군요. 듣고 있으니 조금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현우 어머니가 슬쩍 민지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우리 현우가 마음에 들어 한다며 마치 자신들이 양보해서 받아주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제가 듣기에도 기분이 나쁠 정도였는데 민지는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우 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음식 양이 적다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기엔 격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좋은 식당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결혼 조건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집도 예물도 모두 남자 쪽에서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서 바라봤는데 현우도 어머니 말에 동조하는 눈치였어요. 더욱 황당한 건 신혼집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거였어요. 최소 30평 이상의 아파트에 신차도 준비해달라고 하더군요. 마치 장사하듯이 조건을 나열하는 모습에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민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제 눈치를 보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군요. 아마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대수와 소희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특히 소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현우 어머니를 바라보더군요. 이런 식으로 상견례가 진행되는 걸 처음 봤나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요즘은
양가에서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게 보통이라고 했더니 현우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그건 옛날 얘기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남자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우리 현우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식사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현우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조건을 내세웠고 저희는 그저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지도 점점 기가 죽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런 식으로 결혼 조건을 내세우는 게 정상인가요? 소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뻔뻔하다고 했어요. 민지는 그저 조용했어요. 아마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겠지만 현우에 대한 마음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오늘 상견례에서 본 현우와 그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계산적이고 이해관계만 따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일까 싶었어요. 그날 밤 민지가 제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현우 오빠 어머니가 좀 강하시긴 하지만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아마 민지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저는 민지에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결혼은 평생의 일이니까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에 갈등이 있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상견례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혹시 우리 민지가 잘못된 사람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현우와 그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민지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지는 여전히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매일 현우와 통화하며 웨딩드레스 구경도 하고 신혼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었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제가 딸의 행복을 위해 너무 의심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화요일 아침 대수가 급히 집으로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해야 하는 시간인데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대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로 불러 앉혔어요. 아버지, 현우라는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이상한 점이 많아요. 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사 동료 중에 무역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현우가 말한 그런 규모의 명품 수입업체는 찾을 수가 없다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서 대수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대수는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명품 수입업은 허가도 까다롭고 자본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우가 말한 조건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현우가 보여준 통장 잔고였어요. 대수 동료가 말하기를 요즘은 잠깐 돈을 빌려서 통장에 넣고 사진을 찍는 수법이 흔하다고 하더군요. 실제로는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아버지, 이거 혹시 사기가 아닐까요? 대수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우리 민지가 그런 사람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대수가 알아본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때 소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도 결혼정보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현우라는 사람이 등록된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직업란에는 단순히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회사명이나 사업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대요. 더 충격적인 건 현우가 다른 여성들과도 만났다는 정보였어요. 결혼정보회사 직원이 말하기를 최근 몇 달 사이에 여러 명의 여성과 선을 봤는데 모두 비슷한 조건의 여성들이었다고 하더군요. 모두 직장이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설마 우리 민지가 그런 계획적인 사기에 휘말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정보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소희가 더 심각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현우 어머니라고 소개된 여성도 의심스럽다는 거였어요. 상견례 때 했던 말들이나 행동을 보면 이런 일에 익숙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마치 시나리오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대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에게 의뢰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제가 망설였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의심하고 조사하는 게 옳은 일일까 싶었거든요. 만약 현우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너무 심하게 의심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라 확인할 때예요. 만약 정말 사기라면 민지 언니가 평생 후회할 일이잖아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민지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끼리라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대수는 회사 법무팀 동료에게 부탁해서 현우가 운영한다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록 여부 같은 기본적인 정보부터 확인해 보자는 거였어요. 소희는 결혼정보회사 쪽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현우의 이전 만남들이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비슷한 패턴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저는 집 근처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현우나 그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지, 비슷한 사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 민지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는데, 현우와 오늘 웨딩샵에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드레스도 골랐고, 예식장도 예약했다면서 신이 나 있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계약금 넣어야 해요. 예식장 계약금이 500만 원이고, 드레스 계약금이 300만 원이에요. 민지가 자연스럽게 돈 얘기를 꺼내니 제 속이 답답했어요. 벌써 여기저기 계약금을 넣고 있다니 나중에 사기로 판명되면 어떻게 하죠? 잠깐 민지야. 계약금을 넣기 전에 현우 씨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민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현우 오빠가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저희가 현우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야. 상대방에 대해 확실히 알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잖니. 제가 둘러대려고 했지만 민지는 이미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현우 오빠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요. 상견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민지가 서운한 듯이 말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민지의 서운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현우가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대수가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현우가 운영한다고 한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법인 등록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소희가 알아본 정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이전 여성들과의 만남이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끝났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열정적으로 접근하다가 결혼 자금 문제가 나오면서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더욱 놀라운 건 현우 어머니로 소개된 여성이 실제로는 현우의 어머니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상견례 때 보여준 행동들도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현우는 분명히 우리 민지를 속이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사실을 민지에게 어떻게 알려주느냐였어요. 민지가 현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했다가는 오히려 우리와 멀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대수와 소희와 함께 작전을 세우기로 했어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민지를 차근차근 설득해보자는 거였어요. 혹시 민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우를 직접 추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혹시 최근에 결혼 사기나 비슷한 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장님은 깜짝 놀라시며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나이든 독신자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하셨어요. 결혼을 빌미로 큰 돈을 뜯어내고 사라지는 수법이라고 하시더군요. 이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현우가 바로 그런 사기꾼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우리 민지가 그런 나쁜 사람에게 속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민지가 또 현우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는데 그 소리가 제게는 더욱 안타깝게 들렸어요. 저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우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했어요. 민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작정이었거든요.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딸을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수는 회사 동료들을 통해 현우의 사업 실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했고, 소희는 결혼정보회사 쪽으로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현우가 살고 있다는 동네를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현우가 민지에게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하는 먼 곳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번듯한 건물이었는데 이런 곳에 살 정도면 현우 말대로 사업이 잘 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현우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거주자는 없었어요. 혹시 최근에 이사 온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관리소 직원이 친절하게 확인해 줬는데 현우가 말한 호수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현우가 거짓 주소를 알려준 건가요? 아니면 잠깐 빌린 집인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일단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현우라는 사람 완전히 가짜예요. 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 법무팀에서 확인해 보니 현우가 말한 무역업체는 물론이고 그와 비슷한 이름의 회사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현우의 실명도 의심스럽다는 거였어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할 때 제출한 신분증과 실제로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신분을 위조하는 수법이 교묘해졌다고 하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소희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정말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더군요. 아버님, 현우라는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5명의 여성과 비슷한 패턴으로 만났대요.
소희의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두 30대 후반에서 40 초반의 직장 여성들이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더군요. 더욱 무서운 건 그중 한 명은 실제로 현우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끊어진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2억 원 가까운 돈을 결혼 자금이라며 빌려갔는데 결혼식 일주일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소희가 그 피해자와 직접 통화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 여성은 지금도 현우를 찾고 있지만 연락처가 모두 끊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우리 민지가 그런 전문 사기꾼에게 넘어간 거였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다정한 모습, 사업가라는 정체성, 심지어 어머니까지 모두 연출된 것이었던 거죠. 대수가 더 심각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현우 어머니라고 소개된 여성도 실제로는 사기단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이나 생김새를 봤을 때 실제 모자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런 일에 전문적으로 동원되는 사람일 거라고 했어요. 상견례 때 보여준 그 여성의 당당한 태도나 능숙한 말솜씨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해 본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조건들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소희가 또 다른 정보를 알려줬어요. 현우가 사용하는 고급 승용차도 렌터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장기 렌터카 업체 소유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가 입고 다니는 명품 정장들도 대여업체에서 빌린 것일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사기였던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다정한 연인, 든든한 어머니까지 모두 민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연출이었던 거죠. 가장 화가 나는 건 민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35살까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에 대한 간절함이 컸던 우리 민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거였어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거금을 뜯어내려 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대수와 소희는 이제 민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민지가 현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거든요. 게다가 민지는 이미 여러 곳에 계약금을 넣은 상태였어요. 예식장, 웨딩드레스, 신혼여행까지 모든 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면 민지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늦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었어요. 현우는 이미 민지에게서 큰 돈을 빼낼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테니까요. 아내가 남겨준 땅까지 팔아서 2억 5천만 원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었으니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민지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는데 현우와 오늘 은행에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대출 조건을 알아보러 갔다면서 생각보다 금리가 높아서 역시 땅을 파는 게 낫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우가 벌써 민지를 압박하고 있는 거였어요. 은행 대출로는 안 되니까 땅을 팔라고 유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 다음 주까지 땅 매매 계약을 마쳐야 할 것 같아요. 현우 오빠가 사업 확장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고 하거든요. 민지의 말에 제 속이 타들어갔어요. 현우가 점점 민지를 몰아붙이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지야, 현우 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게 있는데 좀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그 얘기예요? 아버지는 왜 자꾸 현우 오빠를 의심하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저희가 현우를 못마땅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이건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야. 현우라는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지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슨 증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지가 따져 묻자 저는 오늘 알아본 모든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주소가 거짓이라는 것, 다른 여성들을 속인 전과가 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해줬어요. 하지만 민지는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현우 오빠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며 우리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대수와 소희도 나서서 설명했지만 민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행복을 방해한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현우와 결혼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며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날 밤 민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한 말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현우는 당황한 기색 없이 모든 게 오해라며 민지를 달랬나 봐요. 내일 직접 와서 오해를 풀겠다고 했대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현우와 직접 대면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걸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민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작정이었어요. 현우가 어떤 변명을 하든 우리가 확인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정면 승부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민지는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회사로 나갔고 저는 밤새 뒤척이느라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오늘 오후에 현우가 온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말로 변명할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됐어요. 점심때쯤 대수가 급히 집으로 왔어요. 회사에서 나올 수 없는 시간인데 무슨 일인지 싶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현우 사기단에 대해서 더 알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대수가 가져온 정보는 정말 끔찍했어요. 현우와 그 일당들이 지난 3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왔다는 거였어요. 피해자만 해도 최소 10여 명은 되고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결혼 자금을 빌려달라는 식이었는데 요즘엔 아예 가짜 사업 이야기를 만들어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현우가 민지에게 명품 사업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었던 거죠. 소희도 오후에 와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현우 어머니라고 소개된 여성의 정체를 알아냈다는 거였어요. 그 여성은 실제로는 박미경이라는 이름의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이미 몇 차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다녀간 전과자였다고 하더군요. 박미경은 이런 결혼 사기에서 어머니 역할을 전담하는 사람이었어요.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신뢰감을 주면서 상대방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거죠. 상견례 때 보여준 그 당당한 모습이나 능숙한 말솜씨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더 무서운 건 이들이 민지에 대해서 미리 상당히 많은 정보를 조사했다는 거였어요. 민지의 직장, 연봉, 가족관계, 심지어 성격까지 파악한 상태에서 접근한 거였어요. 그래서 민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죠. 결혼정보회사 직원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현우는 민지와 첫 만남 전에 이미 민지가 결혼에 대한 간절함이 크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대요. 35살까지 결혼 경험이 없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깊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민지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민지가 좋아할 만한 타입의 남자로 완벽하게 포장해서 나타난 거죠.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 심지어 결혼에 대한 진지한 태도까지 모든 게 계산된 연출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민지 같은 순수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동시에 민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 걱정도 됐고요. 오후 3시쯤 현우가 집에 나타났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알아낸 사실을 알고 있어서인지 그 웃음이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어르신, 민지가 어제 전화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저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직접 와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정중한 말투로 얘기했지만 눈빛에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현우 씨, 당신이 운영한다는 회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다는 주소도 거짓이라는 것도요. 현우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아, 그건 사업상 보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무역업계가 경쟁이 치열해서 회사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어서요. 주소도 개인 보안상 임시로 사용하는 곳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저희는 이미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대수가 나서서 그럼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사기 전과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하고 추궁했어요. 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그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제가 이전에 만났던 여성 중에 한 분이 저를 오해해서 그런 소문을 낸 것 같은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하고 변명했어요. 소희가 박미경의 전과 기록을 들이밀며 그럼 어머니라고 소개하신 분의 정체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제야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현우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민지 씨에 대한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처음엔 그냥 일이었지만 민지 씨를 만나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분노가 폭발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 사랑이 진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현우가 그 다음에 한 말이었어요. 돈은 확실히 갚아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거든요. 민지 씨와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현우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연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때 민지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현우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민지는 현우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 오빠, 괜찮아요? 우리 가족들이 너무 심하게 몰아세우는 거 아니에요? 민지가 현우를 감싸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답답했어요. 아직도 현우를 믿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민지에게 현우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현우를 모함하고 있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제 행복을 방해하세요? 저도 이제 35살이에요. 제가 누구와 결혼할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잖아요. 민지가 울먹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을 본 현우가 민지를 더욱 부추겼어요. 민지야, 우리 그냥 둘이서 살자.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여기서 더 있을 이유 없잖아. 하며 민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민지가 현우와 함께 집을 나가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었어요. 현우는 민지에게서 돈을 받아내고 사라질 테니까요. 그때 소희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민지 언니, 만약 현우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증명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는 건가요? 하고 냉정하게 물었어요. 맞아요, 민지야.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잖니. 왜 꼭 지금 당장 결혼해야 하는 거지? 대수도 거들었어요. 현우는 당황한 듯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사업 일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게 거짓말로 밝혀진 상황에서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죠. 민지도 점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현우를 믿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특히 박미경의 전과 기록을 보고 나서는 표정이 많이 변했어요. 현우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급히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민지 씨, 다시 연락할게요. 하며 서둘러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현우 씨,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 민지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속일 작정이죠?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현우가 마지막으로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지야, 내 말을 믿어줘. 정말 너를 사랑해. 하지만 그 말도 이제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현우가 떠나고 나서 집안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민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민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다, 민지야. 아버지가 있잖니. 하고 위로했지만 민지의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현우를 쫓아내긴 했지만 민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거든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막아낸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결혼까지 갔다면 민지가 받을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테니까요. 현우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집 안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어요. 민지는 계속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더군요. 가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와서 제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무리 나쁜 놈이었지만 민지에게는 첫사랑 같은 존재였을 테니까요. 저는 매일 민지 방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문 너머로 괜찮냐고 물어보기만 했죠. 민지는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곁에 있다는 걸 느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민지가 갑자기 방에서 나와서 저를 찾았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차분해 보였어요. 아버지, 현우 오빠한테 전화해봤는데 연락이 안 돼요.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민지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현우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니 정말 예상 밖이었거든요. 민지야, 그 사람은 이미 도망간 거야. 너를 속인 사기꾼이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줬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현우 오빠가 그런 나쁜 사람일 리 없어요. 아마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잠시 피해 있는 거겠죠. 민지가 여전히 현우를 믿고 있다는 말에 제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지는 그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 현우 오빠 찾아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결혼할 거예요. 제가 35살인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직도 현우와 결혼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그 사기꾼을 믿고 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지야, 정신 차려. 그 사람은 너를 이용해서 돈만 뜯어가려는 사기꾼이라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했잖니. 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지는 오히려 더 완고해졌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현우 오빠를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는 현우 오빠를 믿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대답하는 모습에 제가 정말 절망했어요.
대수와 소희도 민지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지는 우리가 모두 자신의 행복을 질투해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35살까지 결혼 못한 것에 대한 조급함과 현우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섞여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지가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는 거였어요. 현우를 찾아다니겠다면서 당분간 회사를 쉬겠다고 한 거죠. 회사 동료가 걱정되어서 저에게 연락을 줬는데 민지가 요즘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욱 심각한 건 민지가 혼자서 현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현우가 자주 갔다던 카페나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봤는지 물어보고 다녔대요. 심지어 결혼정보회사에까지 가서 현우의 연락처를 달라고 조르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민지를 붙잡고 그만하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는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현우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하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런 민지를 보고 있자니 정말 속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우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민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였죠. 민지는 신이 나서 집에 와서 자랑했어요. 봐요, 아버지. 현우 오빠가 연락 왔어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죠? 현우 오빠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다시 연락할 리 없잖아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데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분명히 현우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아마 민지에게서 돈을 빼내지 못해서 다시 접근하는 거겠죠. 하지만 민지는 그런 제 우려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현우는 민지를 만나서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았나 봐요. 가족들이 반대해서 잠시 피해 있었다면서 이제 정말로 사업을 정리하고 민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대요. 심지어 이전의 일들은 모두 오해였다며 증명해 보이겠다고도 했다더군요. 민지는 완전히 현우의 말을 믿었어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어요. 현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아버지도 인정해 주세요. 하며 저에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현우가 다시 나타난 건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어서였거든요. 민지야, 속지 마.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건 너한테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야. 제가 경고했지만 민지는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현우가 민지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한 거였어요. 새로 시작할 사업 때문에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일주일 안에 마련해 달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저에게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땅을 팔아주세요. 현우 오빠가 정말 급하대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셨거든요. 민지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에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안 돼, 민지야. 그 사람은 너를 또 속이고 있는 거야. 돈만 받으면 또 사라질 거라고.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민지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버지, 제발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현우 오빠가 사업만 안정되면 이사 왔던 돈을 다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믿어주세요. 민지가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그 돈을 주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였거든요. 현우는 돈을 받자마자 사라질 것이고 민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거였어요. 대수와 소희도 나서서 민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지는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더욱 완고해졌어요. 심지어 혼자서라도 돈을 마련하겠다며 자신의 적금을 모두 해지하려고 했어요. 그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민지가 현우와 함께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이 집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서 현우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이렇게 되면 민지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몰랐거든요. 현우에게 속아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텐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거였어요. 민지야, 제발 정신 차려.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얼마든지 사과할게. 하지만 그 사람만은 안 돼.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제가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호소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정말로 집을 나갈 준비를 했어요. 짐을 싸면서 내일 현우와 만나서 함께 떠나겠다고 했어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민지는 이미 성인이라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이대로 민지를 보내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는데 막을 방법도 없었거든요. 현우라는 사기꾼에게 우리 소중한 딸을 빼앗길 수는 없었지만 민지가 워낙 완고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민지가 내일 아침에 정말로 현우와 함께 떠난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결심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자고요. 아침 일찍 대수와 소희를 불러서 긴급 가족 회의를 했어요. 이대로 민지를 보낼 수는 없으니 뭔가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소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버님, 현우의 다른 피해자분과 직접 연락해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분이 직접 와서 민지 언니에게 증언해 주시면 어떨까요? 소희의 제안에 저희 모두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였어요. 실제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이라면 민지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였어요. 대수가 바로 결혼정보회사에 연락해서 현우에게 피해를 본 김정은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처음엔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려고 한다고 설명하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김정은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바로 이해해 주시더군요. 자신도 똑같은 수법에 당했다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 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민지는 아침부터 짐을 챙기며 현우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 약속을 잡았다면서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민지에게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집에 들러달라고 부탁했어요.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하니 민지가 의아해하면서도 알겠다고 했어요. 오후 2시쯤 김정은 씨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40살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는데 얼굴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게 느껴졌어요. 현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짐작이 갔어요. 김정은 씨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현우가 어떻게 접근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결혼 준비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돈을 가지고 사라진 과정까지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우리 민지의 상황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현우가 사용한 수법들이 민지에게 한 것과 똑같았어요. 처음엔 성공한 사업가인 척하다가 점점 결혼 자금을 여자 쪽에서 부담하라고 압박하는 방식이었어요. 심지어 가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상견례를 했다는 것도 똑같았어요. 김정은 씨는 현우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셨어요. 결혼식 준비금이라면서 한 번에 큰 돈을 요구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돈을 받고 나서 바로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시더군요. 더욱 화가 나는 건 현우가 사라지기 전에 김정은 씨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당신 같은 늙은 여자와 결혼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면서 모욕적인 말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후 3시쯤 민지가 집에 들어왔어요. 현우와 점심을 먹고 온 모양인지 표정이 밝았어요. 하지만 김정은 씨를 보는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 제가 현우의 이전 피해자분이라고 소개해드렸어요.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 또 그런 말씀이세요? 현우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하며 짜증을 내려고 했는데 김정은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민지 씨, 저도 처음엔 당신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현우가 그런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믿었어요. 김정은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지가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김정은 씨는 현우와의 만남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현우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말로 신뢰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요구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민지가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똑같아서 민지도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됐어요. 특히 김정은 씨가 현우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주실 때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우가 김정은 씨에게 보낸 사랑 고백 메시지들이 민지가 받은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심지어 똑같은 문구도 있었어요. 민지야, 이 메시지들 봐. 현우가 너한테 보낸 것과 똑같지 않니? 제가 민지의 휴대폰을 가져와서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메시지들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내용이 거의 똑같았어요. 그제야 민지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로 현우가 같은 말을 여러 사람에게 했다는 건가요? 하고 물으니 김정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아마 매뉴얼 같은 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김정은 씨는 현우의 가짜 어머니 박미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자신도 똑같은 여자를 어머니라고 소개받았다면서 상견례 때 했던 말들까지 거의 똑같았다고 하시더군요. 민지가 듣고 있던 상견례 내용과 일치하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김정은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현우와 박미경이 다른 피해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결혼 정보회사에서 구한 것인데 여러 명의 여성들과 똑같은 포즈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마치 작업 사진처럼 찍힌 것들이었어요. 민지가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러 명 중 하나였던 거였어요. 현우의 사랑 고백도 결혼 약속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뻔한 사기에 속을 수 있었을까요? 하며 자책하는 민지를 보니 제 마음도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정은 씨가 민지를 위로해 주셨어요. 민지 씨가 바보가 아니에요. 현우 같은 사람들은 정말 교묘해요. 누구라도 속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김정은 씨의 따뜻한 말에 민지가 조금씩 진정됐어요. 그런데 그때 현우에게서 민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마 약속한 시간에 안 나타나니까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민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받아보라고 했어요. 이번 기회에 현우와 완전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지가 전화를 받자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왜 안 와? 약속했잖아.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현우는 여전히 민지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현우 씨, 저 당신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도 알고요. 이제 그만해요. 현우는 순간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변명을 시작했어요. 민지야, 무슨 말을 듣고 그러는 거야? 누군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나를 믿어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저를 속이지 마세요.
김정은 씨도 여기 계시고 모든 증거도 다 봤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급변했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너도 나한테 정 붙었을 거 아니야? 계속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 협박조로 말하는 현우에게 민지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절대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민지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현우를 그리워하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의 눈물 같았어요. 김정은 씨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지 씨, 현우 같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협박을 받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날 저녁 민지는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현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당한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저는 민지 곁에서 계속 등을 쓰다듬어주며 괜찮다고 위로했어요. 민지야,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말하니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그날 밤 민지는 현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리했어요. 선물로 받은 것들, 함께 찍은 사진들, 심지어 웨딩드레스 계약서까지 모두 버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현우라는 사기꾼으로부터 우리 민지를 구해낸 거였어요. 비록 민지가 큰 상처를 받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진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현우와 완전히 결별한 후 며칠 동안 민지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더군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계속 자책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민지가 이 시간을 꼭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민지가 혼자 끙끙 앓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봤어요. 대수는 매일 퇴근 후에 집에 들러서 민지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동생아,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시 힘내자. 하며 격려해줬어요. 소희는 민지를 위해 특별히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왔어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더 약해진다면서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죠. 그런 소희의 정성이 민지에게도 전해졌나 봐요. 조금씩이나마 밥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민지와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어요. 민지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지가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어요. 제가 상추를 잘못 뽑아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고 피식 웃더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해요. 하며 도와줬어요. 그 순간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2주일째 되는 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현우가 다시 민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이번엔 사과하며 용서를 빌겠다는 식으로 접근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현우가 또 연락 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요. 민지가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정말 강해졌구나 싶었어요. 민지는 현우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뒀어요. 김정은 씨가 조언해준 대로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한 거였어요. 현우 같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민지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도 복직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편안해졌어요. 처음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났다고 하더군요. 특히 회사 선배 중 한 분이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대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면서 민지가 빨리 깨달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주셨다고 해요. 민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사람을 볼 때도 더 신중해졌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그때 가족들 말을 안 들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하며 고마워했어요. 2달째 되는 어느 날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우와 박미경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거였어요. 김정은 씨와 다른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서 고발한 결과였어요. 여러 명의 증언과 증거가 모이니까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거였죠.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으론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거의 그런 피해자가 될 뻔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현우 일당은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수십 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다고 해요. 피해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고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었대요. 특히 박미경은 이런 결혼 사기에서 어머니 역할을 전담하는 전문가였다고 해요. 여러 명의 가짜 아들들과 팀을 이뤄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기를 쳤다는 거였어요.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죠. 민지도 경찰 조사에 참고인으로 협조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증언해서 현우 일당의 수법을 밝히는데 도움을 줬죠. 처음엔 부끄럽다고 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어요. 민지는 이제 완전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진 것 같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민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처음엔 제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실수 안 할 자신 있어요. 저는 민지의 그런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걸 딛고 일어선 우리 딸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민지야, 너는 정말 강한 아이구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알지? 하고 말해줬어요. 대수와 소희도 민지의 변화를 기뻐했어요. 이번 일로 가족이 더욱 끈끈해진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서로 힘이 되어주자고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겨울이 되자 민지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요리 강습을 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싶다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 배운 요리를 해주는 민지를 보면 정말 기특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민지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요리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고 해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과 함께 요리도 배우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연애나 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덜어졌다고 했어요. 봄이 되자 민지는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을 인정받아서 과장으로 진급한 거였어요. 민지는 정말 기뻐하며 가족들과 함께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으니까 아버지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아버지를 더 잘 모셔야죠. 민지가 그렇게 말하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민지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심했어요. 민지가 이번 일 때문에 영영 사랑을 포기하거나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까봐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상처를 딛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민지는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장인으로, 집에서는 든든한 딸로,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된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저 역시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자식을 믿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버지로서 단호하게 나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요. 요즘 저는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민지는 주말마다 와서 함께 농사일을 도와주고 대수와 소위도 자주 들러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진짜 삶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우 같은 나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민지도 이제는 그때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데 가족들이 구해줘서 고맙다면서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언젠가 민지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는 제가 마음 놓고 축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일로 인해 민지가 더욱 지혜로워졌으니까 분명히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큰 위기를 함께 이겨내면서 더욱 끈끈해졌거든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힘이 되어주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길고 힘들었던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서로를 믿고 지켜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